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부각시키고 항상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11월 30일인데, 현재 시간 2시 53분이에요. 근데 제가, 기분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유튜브를 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돼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 대해서. 자, 30분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은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반등이 좀 크게 와야 되는 장이었어요. 여기서 좀 반등이 크게 와가지고 두 번 딱 맞길래 오케이 눌러주는 것까진 맞췄는데 눌러주고 5일선 딱 깨는 바람에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고점 돌파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이 징조가 발생했죠. 저는 여기서 분명 롱반등이 한 번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쉽게도 조금 단기적인 예측에 있어서는 분명히 틀린 부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어차피 롱 있어서 8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는 맞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사실 찐꽁빵꽁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받치고 이러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저점을 붕괴할 것입니다. 11월에는 저점을 갱신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저점을 갱신함으로써 저점이 옮겨온 것까지는 맞췄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오는 것을 사실 원하던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한번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그림이 좀 펼쳐지기를 바랬는데 역시 시장에 대한 예측 방향은 사람은 100%라는 100점은 없는 건 누구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측과 대응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가 돼야 되고 이 예측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거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들을 펼쳐나가는 대응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리얼티쌤 얘기 듣고선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일찍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찔할 거예요. 예, 아찔할 거예요. 이 장대 음봉이 11월 달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장대 음봉 오늘 이렇게 된 거가 여기서 단순하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뭔가 어떤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조지표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부터 이걸 시작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과열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22년도에는 안 좋은 방향의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사 한 달 정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연속으로 이제 5개월이 빠졌거든요. 한 달 올라왔다 해서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찬물, 더운 물 이론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뜨거운 물 계속해서 부어졌어요. 끓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얼음 하나 들어왔다 해서 그 얼음 하나가 이 기조, 즉 뜨거운 기조를 전환시키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요. 오늘 부동산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포항을 제가 했는데 놀랐어요.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고 댓글도 달아주셨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을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이게 파격적으로 많이 보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궁금해 하시거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긴 하겠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해서 천천히 우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다수에 대한 인기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다수에 대한 인기를 선호할 것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저는 플레이를 펼치지 않았고 다른 식의 플레이를 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보다는 찐이라 그러죠. 진짜 팬들이 리얼티를 응원해주는 진짜의 소수 사람들이 정말 리얼티밖에 없다. 난 리얼티만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욕심인가? 이런 사람들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도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와볼게요. 역시나 뭐 삼성전자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너무 심각하게 두드리가 맞는 상황이다. 근데 좀 이상한 거가 이게 여러분 시장이 정말 좀 많이 뭔가 안 좋은 뭐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하루 이틀 안에 큰 뉴스거리가 하나 터질 것 같은 기조예요. 예, 하루 이틀 안에 뭔가 큰 어떤 액션이 취해질 만한 지금 차트거든요. 지금 벌써 터지긴 했는데 여기서 2, 3일 전에 터지긴 했는데 저번 주부터 뭔가 계속 액션이 좀 취해지다가 어떤 큰 거가 터지면서 좀 와장창 난리 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대망의 2021년 우리가 왜 IMF 얘기할 때 97년에서 98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08년도 서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7년도 10월 달부터 반응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망이 2021년도를 넘어서 2022년에 어떤 대폭락이 오거나 이러진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불길한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절대적으로 오늘 많이 빠졌다 해서 내일 모레나 뭐 내일 해가지고 다시 확 반등해서 올라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얘는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의 저점보다도 내일이든 내일모레든 반드시 더 조만간에 반드시 더 빠지는 일단은 무조건 한번 더 빠지는 그러한 모습세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조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여기 지금 매물대에 여기 횡보했던 데에서는 살짝의 반등이 오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숏반등, 아주 단기 숏반등을 해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0선하고 240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추세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더 밑으로 단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가파르기가 옆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리꽂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의 증여.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거는 이미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양도세 36% 감소, 상속세는 45%나 증가. 엄청난 거예요. 절반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확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자, 양도소득 상속 증여세 추징 세액 변화에서 상속세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19년도부터. 그렇죠. 19년도부터 엄청나게 상속했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쵸? 그리고 양도세, 양도소득세. 팔아서 챙기는 거는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나라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거나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전환을 했다가 나중에 이 세금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되물림하겠다라는 어떤 천재적인 꾀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감소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된 것이죠. 반면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는 아시죠, 여러분? 죽어서 주는 거는 상속이고요. 살아서 주는 거는 증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과 증여는 그런 부분으로 산출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지우고 읽어보죠.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처리가 9분 응선을 넘었다. 9분 응선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계속해서 이거를 올려가고 있어요. 6억에서 9억, 9억에서 12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자꾸 올리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은 물가가 상승하고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세금을 일부 계속해서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라
아니라 이러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계속 가격이 죄송합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해당돼요. 근데 이거 산출 방식은 계속 오류를 하고 있어요. 오류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먼 훗날 반드시 이 시대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JI 정권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재인 정권 때는 산출을 잘못해서 착오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것이 반드시 남을 거예요. 업적이 아니죠. 업적이라면 안 되죠. 업적은 좋을 때쯤 쓰는 말 아닐까요? 업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과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볼 때 2008년도부터 유지해온 9억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뭐 그래 그렇다고 좋아요. 뭐 그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니까 양도세 폭탄 맞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겠다라는 다주택자가 급증했다. 근데 이 상속이란 말이 조금 증여라고 해야 되는데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나 상속세를 추징한 결과 양도세는 얼마? 2247억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양도세는 그랬으나 파는 거죠. 그런데 상속세액은 7523억으로 증가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이 기자분께서 이 상속과 증여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모르는 건가? 상속과 증여를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게 하는 거를 상속이라고 표현하나 봐. 그리고 그 뭐 법인에서 뭐 개인으로 옮기고 개인에서 법인 옮기고 증여라고 표현하셨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래서 이 상속세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2년 1월에서 23년 1월로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를 했다. 앞서서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하고 내놓은 논리가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가 뭐래요? 종부세에 대해서 폭탄을 부정한데 이게 종부세 폭탄 떨어졌다고 뉴스 계속 나오는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이게 뉴스가 계속 그렇다 해서 세상이 그렇냐는 거는 아니지. 뉴스가 그렇다 해서 세상이 그렇다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가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일개 회사도 위에 사람이 CEO가 바라보는 그 관점과 아랫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망대지 뭐 전망대 위에 있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거, 그렇죠? 바다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항구에 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등이. 그죠? 근데 밑에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 사람 멀리 볼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처럼 세상 만사가 다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욕할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거기에 있으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 세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조세의 전가는 반드시 아래로 전달된다라는 부분들은 간과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온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올린 거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서서히 뭐 1%다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경제의 기반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법인 같은 경우는 6%다 확 해버리고 시세가 엄청 급등하게 올랐는데 위에 싹 잘라가지고 이 사람들 세금 이러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대응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더군다나 뭐냐면은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해서 법인 설립해서 하시는 분들은 1인 법인이 상당히 많아요. 1인 법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떤 그냥 어떤 재테크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으로 다 두드러 맞는다는 거는 이건 법인에다가 세금 때리는 게 아니라 말이 법인에다가 세금 때리는 거지 개인한테 세금 때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요, 이거는. 예. 그러면 전문가인 저도 누군가 와서 선생님 저 집착만 어떻게 해요? 라고 만약 묻는다면 저도 답이 없어요, 이제. 예, 답이 없어요. 내 집착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월세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지방 가서 버티고 벌어오든가. 몸테크라 그러죠.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지가 18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금은 81만 2천 원인데 고령화,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나 그나마 이거다. 이렇게 보고요. 즉 65세에서 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를 정부가 일반화해서 폭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같은 주택을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가 얼마냐면 400만 원이에요. 5배 이상 올라가는 거지. 재산세까지 더하면 얼마다? 보유세는 1000만 원이 넘는 거다. 60세 미만인 분인데 나이는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몇 살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나왔죠. 13살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살이 되는 거고요. 20살이 되면 대학을 들어가요. 고졸. 그죠? 대학을 들어가요. 남자 나이 기준으로 여기서 2년을 군대를 갔다 와요. 요즘에 1년 반이에요. 1년 반, 1년 6개월. 그럼 군대 갔다 오죠? 그럼 22살이에요. 그리고 취업 준비 2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대학도 졸업해야 되죠? 그럼 총 합이 6년이 올라가요. 그럼 22살에서 6년을 했으니까 28살이에요. 대학 나오고 취업 준비 2년 해가지고 취업 딱 하면 28이에요. 예. 이게 조건이 뭐냐면 재수 안 된 거 2년 준비한 거 이랬을 때 28이에요. 그럼 28에 연봉을 얼마 받냐면 잘 받아야 3,200 정도 괜찮게 받아요.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대기업은 빼야죠. 대기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6,800 정도는 시작하지 않을까? 이 정도 시작한다고 칠게요. 대기업도 6,800이 시작한다는 건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 5천만 원이면 되지 뭐. 진짜 우리나라 중대 3대 기업 아니면은 5대 기업 아니면 그 정도 못 받으니까. 자, 5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 돈을 모으는데 서울을 살라 그래. 그럼 집값이 얼마다? 12억.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이 친구가 가진 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24년 뒤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52살에 내 집 장만이 되는 건데요. 조건이 전제가 있죠. 24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집값이 오르면 안 돼요. 절대. 오르면 안 되고 얘는 100원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 다녀야 되고요. 물론 연봉이 오르겠죠. 20년 동안. 예, 그런 거 감안은 해야 되는데 하여튼 5천만 원씩 일단 무조건 킵이 돼야 돼. 그리고 집값은 오르면 안 돼. 벌써부터 여기서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52살에 집을 딱 샀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워. 그러나 가지고 이제 52살에 은퇴를 해. 이 50둘의 은퇴면 대단한 거죠, 요즘에. 그죠? 50둘의 은퇴를 딱 했어. 그럼 집 한 채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소파에 딱 앉았어. 이거 소파도 이제 저기 당근마켓에서 주워온 거야 돼. 그죠? 새 거 못 사요. 예. 당근만 딱 주웠어. 그럼 소파 딱 앉았는데 고지서가 하나 날라와. 뭔 고지서가 날라와? 이제부터 1년에 400만 원씩 세금 내래. 돈은 못 버는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판이에요. 웃긴 게 아니야. 지금 이런데 지금 이게 심각하다. 뭐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얼마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 안 되면 다 죽여도 돼? 굶겨 죽여도 되는겨? 100명은 다 굶겨 죽여도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본인들 더군다나 지금의 여당 민주당 분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 유명한 인권 아닙니까? 인권 아니에요? 예? 소수가 피해 입어서 안 된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피해 입는 게 말이 되냐. 이들 또한 인권이 있다. 이거 얘기한 거 여러분들 아닌가? 근데 이제 와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분명히 인권 펼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네. 급매물 내놔도 대출 금리 종부세 부담에 주택시장 꽁꽁.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예요.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푸르지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는 매물이 조금 늘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편에서 이 대표는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도로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매수자와 매도 간의 가격 차이가 워낙에 커서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라고 전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많은 이 대표님은 그러니까 한 공인중개사 업사의 대표를 말하는 건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도 규제해서 거래가 절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거래가 이미 다운된 거는 2월부터 거래가 이미 다운되고 있었어요. 근데 금리 인상과 그리고 대출 규제한 건 2월부터 한 게 아닙니다. 이땐 대출 잘해줬어요. 이때 금리도 낮았다고요. 근데 최근이거든요. 최근이니까 더욱더 거래가 안 됐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기존의 거래가 안 그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거래가 없었던 것뿐이 아니라 기존의 거래가 방향이 이미 하락세였어요. 그런데 불이 나고 있는데 거다가 휘발유를 휘두르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면서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소 더 이렇게 된 건 맞아. 그런데 이거를 만약 안 했더라도 얘는 계속해서 가는 거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께서 과거를 자꾸 까먹는다 그러잖아. 과거를 자꾸 까먹지 말라고. 과거를 자꾸 까먹으면 못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를 까먹으니까 이게 하락한 거. 즉 2021년 상반기를 벌써 까먹은 거야. 몇 개월 지났다고. 2021년 상반기를 까먹고 이 중반기부터 시작했던 이거를 어떻게 된다? 반영하는 거예요. 금리하고 대출을 환장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아유 참 머리 아프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2주째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으나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죠. 매도자 우위 시장이 열렸죠.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맞나요? 예, 가보죠 한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많은지. 자, 매도 우위가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매도 우위가 강남권에서는 38, 매수세는 3.4. 장난이 아니죠. 그쵸? 예, 매수세로 볼게요. 매수세도 이미 장난이 아니게 떨어지고 있어요. 21년 8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매수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매수세도 하는 말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때의 기점에 뭐가 있냐면 대출 규제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8월, 9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세가 못 사니까 거래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분도 하는 얘기가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래가 빵빵 튈 텐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반댈세. 그 의견에 난 반댈세야. 왜냐면 이게 매수세가 여기서 올라왔다고 칠게요. 매수세는 올라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1월 달에 이거 떨어진 건 어떻게 갈 겁니까? 1월 달에 매수세가 27.2 고점이었는데 지금 23.7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즉 고점을 돌파하지 못함으로써 떨어지는 이 징조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 차트는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탑 클래스로 잘 보거든요. 잘 보세요. 최고점이 6월 달이었어요. 작년에. 시장 원리는 똑같아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에요. 지금 체크하는데 보이시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저점이 계속해서 옮겨 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점이 옮겨 타고 오늘 또 저점이 옮겨 타기 시작했어요. 즉 모든 시장의 원리는 차트 법칙에 있어서 고점 돌파, 저점 붕괴야. 이건 기본 상식이라고요. 고점을 돌파함으로써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매물 매집 때보다도 더욱더 간다라는 것이 돼버리고 기존에 있는 저점을 붕괴함으로써 기존의 지지층보다도 더욱더 확고한 매도세가 더 많음으로써 시장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장 원리에 있어서 꼭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건 전문가 영역이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인 즉슨 뭐예요?
1월 달에부터 매수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대출에 대한 부분들만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만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뉴스를 가까이 하면서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뉴스를 보지만 한켠으로는 이 뉴스가 잘못된 뉴스구나. 맥을 잘못 잡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보편화적인 뉴스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아파트의 거래량은 부동산의 가격의 선행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맞죠. 통상적으로. 반대로 감소하면 하락신호로 이어지는데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급감했으나 집값이 되레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맞아요. 이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는 거랑 거래량이 동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계속 가보죠. 일단 일정 호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매수 대기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수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가 반면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성사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가지고 서울 안에서는 지금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북에서는 지금 좀 저점 급매가 나오는데 반면에 강남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데이터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곽과 내곽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가 외곽에서부터는 지금 저점이나 전세나 매매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가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북쪽 강의 북쪽의 기준으로 해서 외곽 있는 데에 매물이 많이 지금 전세가 출회되거나 이 와중에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에 입주가 만약에 폭탄으로 쏟아지는 곳이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점점 파장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넓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외곽에 있는 경기도의 입주 물량 같은 것들도 함께 보는 게 좋은데 경기도 양주나 이런 데 매물을 함께 보면은 실제로 입주돼야 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렇게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이달에 서울 아파트 지금 현재 왜냐면 이런 얘기를 왜 또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무시를 못하는 게 여러분 경기도에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경기도도 비싸거든요. 경기도라고 지금 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너무 올라서 서울이 지금 오죽하면 반대 입지나 이런 걸 보면 싸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어딜 가냐면 완전 외곽을 가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5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 매매 거래량이 감소세다.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이렇게 돼가지고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됐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하락한을 기록했다.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0.18에서 0.17로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주춤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강북과 도봉구는 전주와 같거나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노원구에서도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 지금 축소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조금 이렇게 지금 됐다.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는 조금 좀 그래요. 요거 좀 확실하게 좀 기조가 꺾여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해서 가격이 꺾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한풀 꺾였다. 2주 연속 매수세를 앞질렀다. 매도세가 매수세를 앞질렀다. 그쵸? 한국부동산원, 또 한국부동산원이야. 왜 또, K 안 나오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6을 기록하면서 전주에서 100을 밑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출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주 나오시는 교수님,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가 인상, 그리고 종부세 등 세금 부담 강화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세가 꺾였다면서 매도와 매도자 모두의 관망세가 내년의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은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선거가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내년 대선까지는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못 달려들어요. 못 달려들어요. 예, 절대 못 달려듭니다. 지금 쉽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시장 기조로 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정치판을 사실 지금은 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을 잘 봐야 되는 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도 양극화, 그래서 고가 저가 격차 역대 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가 너무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격이 넓은 거잖아요. 이렇게 서울과 그리고 지방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지?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격이 너무 넓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크로스가 되는 때가 와요. 언젠간. 예, 그렇다면 매수는 당연히 예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매매 심리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뭐 지방도 뭐 다 저렇게 됐나? 안 그렇게 된 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좀 대세가 있어요. 시장 분위기에 대세가 있는데 집값이 너무나도 올라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외해서 24,000명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막 몇십만 원씩 막 폭증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가까운 분도 지금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시면 건강보험 당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있대. 와, 한 패인데 절대 아니요. 휘청휘청이 허리가 진짜 휘청휘청이 하셔. 은퇴하신 분들. 이재명 오히려 부동산 폭락 걱정할 상황이다. 투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서 급격히 하락해서 경제에까지 충격을 줄까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이자율이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뭐 일리 있는 얘기네. 맞는 얘기죠. 뭐 일리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른 거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빠지는 걸 보았을 때 경제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경제의 어떤 반응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주식이 지금 사실 원래 반등이 왔어야 된다니까요. 한 3개월 동안은. 근데도 그냥 막 곤두박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 요인이에요. 즉 유동성을 딱 잡아버리면 바로 빠집니다. 이걸 막 급속도로 겁나게 빨리 올리잖아요. 그럼 겁나게 막 빠져요. 예, 그래서 금리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 금리를 유동성을 다시 갚는 거를 테이퍼링이라 하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고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뭐죠? 시중에 그동안 즐겁게 파티하고 놀았던 그 돈들을 이제 다 뺏는 거죠. 갖고 와! 이러면서 뺏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확실한 건 뭐냐면, 금리를 지금 인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떠들어대는 거는 너무나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건 너무나도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예, 이거 기본 상식인데, 심리적인 거 이런 것처럼 뉴스 다 뜨니까 막 헷갈려 하는데, 또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기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인상시켜가지고 금리가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인상해야 되죠. 금리를 인상시켜.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은 이자가 부담가. 그런데 안 그래도 갖고 있어서 보유세를 또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고라파지는 거죠. 엉엉엉엉. 그래서 팔게 매도 팔게 하겠다. 이거잖아. 근데 왜 틀린 게 있지? 보유세를 여기서 안 받으면 되지. 세를 놓으면 어떻게 돼? 이긴 달라지겠죠. 근데 세가 비싸. 세가 비싸지면 고라파지는 거죠. 그리고 세가 비싸고 만약에 전세 대출을 틀어 막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집 가진 사람도 전세금을 못 받아서 세금을 못 내니까 집값은 떨어지게 진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지 뭐. 근데 수도권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방이라면 괜찮아. 수도권이라면 어떻게 돼요? 경제 직격탄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긴 알아.
그래서 폭락 요구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알 텐데, 이걸 모르는 거지, 거기까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보는 거야. 이 이론은 알아. 거시경제적인 거는 알아. 근데 이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해야 되느냐는 몰라. 왜? 이분이 정치하는 분인데 경제 전공이 아니거든. 인권 변호사 출신이거든. 아니지. 검사 출신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이분이. 이런 건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이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광고를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시장만 보실 분들 여기서만 보시고,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지금 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이라 표현하면 안 되고, 좀 한 지 6년 정도 됐고요. 투자는 정말 17살 때부터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친께서 미래세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에게 사사를 하셨고, 그럼으로써 17살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30대 중반이 되도록 저는 이 금융과 투자에 있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금융 쪽이나 투자 쪽에서만 일을 계속해서 했고요. 20대 후반에 CEO까지 제가 추대가 됐습니다. 제가 된 게 아니고 진짜 몇몇 사람들 찾아와서 추대를 해서 투자회사를 설립까지 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투자를 옛날에 해놨던 거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은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자유를 다시금 이루어냈고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찐이라는 진짜 실전에서 쓰는 저만의 노하우가 돼버린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부딪히면서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필사발악을 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찐이다. 그리고 뭐 정말 중요한 것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움직였었고 거기에서 영업하는 애들 가운데에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어울리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해서 동아리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동안 이제 저는 제 거 매매하고 임대해서 전월세, 월세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랑 오래 함께 했던 뭐 진짜 8년, 9년 신의로 함께 했던 대표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투자를 해서 저는 그동안 또 함께 크게 일궈냈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미 경제적인 자유는 충분히 일궈냈고요. 이런 많은 젊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진행되면서 그 동아리 분들하고 많은 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정말 진심으로 한 가족처럼 활동을 했는데 뭐 좀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좀 다 좀 어려워졌고 또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와 사랑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사랑과 인기가 제가 운영하는 이 동아리하고 점점 좀 가까워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 동아리원들이 저에게 보내준 사랑이나 이런 것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동아리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동아리하고의 이 차별과 이런 걸 선을 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좀 가까워지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리를 최대한 구문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졌고 지금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보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인에서 이제 강사를 출신을 제가 된 거기 때문에 지인 강사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에서 많은 그 팬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거를 많이 보셨고 공유도 많이 하시면서 카카오톡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카카오톡방을 만든 거는 제가 진심인데 지인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정말 바라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더 걱정했고요. 이건 사람 빼오는 거잖아요, 마치. 전 그런 사람이 절대 되고 싶지 않고 그런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제 이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와 더 가깝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누구나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음 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리얼티 쌤이다, 뭐 리얼티님 이러면서 막 달려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를 정말로 막 연예인 보듯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예인 보듯이 공인이 된지라 그렇게 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연예인이나 공인처럼 마치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저는 그거에 막 이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제 안에는 제가 부동산을 가르치거나 이거를 세게 할 때는 뭐 엄청나게 강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뭐라고 뭐 연예인이어야 되고 제가 뭐라고 공인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동아리 사람들도 심지어 제가 폰이 2개예요. 바빠서. 폰이 2개인데 제 핸드폰 번호 2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려줍니다. 그냥 뭐 다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타 등등행들에게는 제가 전화번호 같은 걸 되게 꺼려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행여라도 그렇게 될까봐 저는 그게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꼭 지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루트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소장님들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소장님들이 이거를 또 자기 고객들에게 정말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줘서 그분들이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문 듣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연결고리 돼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제 진짜 지인들 선에서 제가 뭐 워낙에 바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묻지 못하자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손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분들에게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처럼 다가가기보다는 정말 그 친근함으로 누구나 질문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리얼티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접근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카톡방이 지인 쪽에 공유가 돼 버렸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안 되길 정말 바랬거든요. 정말 안 되길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저를 또 얼마나 많이 찐팬들이 많으십니까? 리얼티만 있으면 돼라는 고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수식어가 이번에 붙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 그렇죠?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로 수식어가 아예 붙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부동산 지인하고의 관계는 부동산 지인과의 관계는 저는 좀 잘 유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인에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든 언젠가 끝이 나든 하더라도 지인하고의 관계는 잘 이어가고 싶고, 저는 몰랐는데 이 바닥이 좀 많이 좀 죄송한데 이건 좀 강사로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좀 많이 그렇답니다. 뭐 학원, 우리 일반 애들 학원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학원 보낼 때 왜 학원 선생님들 막 스카우트 하잖아. 수십억을 주고 막 수백억씩 주고, 그쵸? 뭐 그런 것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좀 속된 말로 좀 지저분한 거라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전 이 지저분한 부분들을 금융 쪽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를 중요시해야 좀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갈 땐 치고 나가더라도 나갈 땐 그 부스터를 하더라도 신의를 또 무시를 하면서까지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또 이 신의를 엄청 중요시해요. 제가 만약 제가 사실 의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동아리 운영을 안 했을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 의리 때문에 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많이 정리합니다. 인간관계를. 신의를. 내가 사람이란지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너도 나한테 보답을 해주고 서로 간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저는 그거에 있어서 위에 리더로서 그걸 항상 커버를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동아리원들이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4명씩 코로나라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그 꼴을 못 봅니다. 너 절로 가고 너 일로 와. 자리 배치까지 직접 다 해줘요. 저한테 욕을 한 소리씩 해요. 아씨 밥도 그렇게 못 먹어요? 근데 여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어른들이시지만 어른들이 애들 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를 살아가면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요. 절대로 혼자 타고 누구는 뭐 때로 다 같이 타고 저 이거 용납을 안 합니다. 이 순간 진짜 집어 던집니다. 난리가 나요. 반드시 분배하고 친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그동안 못 어울려본 사람끼리 미팅을 하고 저 또한 리더로서 정기적인 제가 찾아가서 미팅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슴 있는 얘기도 꺼내면서 그렇게 저는 그동안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 신의 관계가 어떤 한 방향에서 깨지거나 이러면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부동산 지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인도 저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 같은 일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요 기별도 안 가요? 지인에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위대한 뭐 진짜 위대한 너무 부담 가시려나? 정말 많이 잘하시는 지인쌤 계시고 그리고 정 대표님 계시고 예, 그 위에 그리고 또 뭐 우리 강남 시민님도 계시고 뭐 강사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뭐 바람의 겨와 같아요. 아무것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인이란 프로그램 너무 훌륭하고 또 그죠? 그러나 이건 제 신조임이고 신의입니다. 제가 이 지인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인에서의 강의를 지금 잠정 내려놓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시 리얼티라는 그 이름 자체를 밸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금 좀 도약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정말 울면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이 부동산으로 성공에 올라왔는데, 그런 한 것들을 10,000원, 15만원, 뭐 이런 가격에다가 제가 이거를 솔직히 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걸 돈 내고 듣는 사람 또한 귀한 줄을 모르고요. 이걸 또 그리고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이 퀄리티를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강의료가 너무 싼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리얼티라는 제 자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크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인에도 그렇게 훌륭하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리얼티가 큼으로써 부동산 지인 강사 출신이다라는 거가 밸류가 따라다니면 오히려 지인은 더 득이 된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전 그걸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인에서 제가 또 많이 얻었던 것들을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아리에는 30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제가 참 아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일을 그만뒀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나서 그 크몽인지 뭐 타링인지 뭔지에서 이제 그 책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를 하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우연하게 이놈이 걸렸어요. 얘가 완전 뭐 얼굴 빨개져 죽었다. 나 동아리 쫓겨나겠다 뭐 이랬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계속해. 동영상도 찍어 올려라 이제. 그리고 더 잘해라. 너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아니 이런 바닥에서는 오히려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잘 돼야 되는 거다. 네가 잘 돼야 내가 올라간다. 저는 리얼티 선생님한테 배웠고 리얼티 쌤이 정말 저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실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됐을 때 내가 진짜 큰 나중에 스승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되는 거지 네가 그것 가지고 내치고 앞으로 넌 나한테 배우지 말거라 이러면 이건 종지부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예, 모든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다들 그래요. 예, 제가 그걸 주식 쪽에서도 만났었고 부동산 쪽에서도 봤어요. 제가.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 계속 성장해라. 그리고 얘를 제가 이번에 단체방 만들었어요. 너 감투까지 씌워줬어, 오죽하면. 너 여기서 성장해. 나 없고 너 나 없고선 너 성장해라. 나 팔아라. 그래서 너 크게 성장해라. 그게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큰 사이즈가 되려면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좀 밑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윗사람한테도 저는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베푸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제가 베푸는 방식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5만원짜리, 만원짜리 나눔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고 행복했고 감사했지만 저는 제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부분이고 제 퀄리티가 실제로 지금 강의를 몇 번을 했지만 제 강의 들은 사람들 지금 다 수백만원, 500만원짜리다, 600만원짜리다, 심지어 어느 모 강사가 유명한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거기다 전화해서 배우려고 하면 600만원 달라고 해요. J로 시작하는 분 계세요. 그거를 듣고 온 분들도 한 얘기가 거기서도 이 정도로 안 알려준다까지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어떤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제가 받고 그동안 노력하고 진짜 실전에서 누구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제가 많이 받는다고도 생각 안 하고 있고 양심이 있어서 정말로 더 큰 것을 알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인과의 관계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지인과 정말 좋은 고마운 관계가 계속해서 꼭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강의는 제 강의대로 나중에 듣다가 정말 인기 퀄리티 없으면 없어지겠지. 뭐 없어지겠지. 제가 그럼 뭐 진짜 인정 못 받는 거지. 뭐 리얼티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지인이란 곳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큰 곳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지인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고요. 그럼으로써 감사해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으면 하는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가면서 결국에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좀 지금 일단 급하게 좀 없앴고요. 지인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지금 많이 부담스럽고요. 많이 부담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냥 리얼티 그 자체만으로 제가 그냥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하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인하고 지금 지인에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지인에서 교육하는 걸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인에서 지금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집하는 것도 모두 다 환불을 해 주었고 제가 12월에 한 번, 1월에 두 번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12월 강의를 제가 지금 접고 다시금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리얼티 강의를 본격적으로 좀 더 다시 활성화를 하든 카톡방도 다시 그때 가서 뭔가 하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나갈 것 같고요. 그렇게 가다가 언젠간 또 괜찮다 싶으면 제가 또 뭐 제2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던가 뭐 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아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진짜 경제적인 유익과 어떤 인문학적인 유익을 제가 제공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그 의미 없다고 봐요. 그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데 제 자신에게 어디에 그 다음 베팅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신이 없네요. 이미 다른 사람은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제가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을 그동안 1차 동아리 사람들에게 다 퍼줬거든요. 정말 싹 다 퍼줬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자신이 있을 때, 지금 자신이 있을 때 더 큰 것을 지금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임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자신 있을 때 그때 가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래서 카톡방을 제가 일단은 급하게 파했고요. 없앴고요. 다시금 빠른 시간 안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 정말 찐 리얼티라는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카톡방을 다시 만들어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정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와주셨는데 이런 불상사가 어쨌든 발생한 거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부동산 지인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